자, 오늘 5단원의 1, 고릴라를 못 본 이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은 아마 여러분이 처음 접했을 때는 제목을 보면서 상당히 좀 흥미를 끌지 않았을까 싶은데, 고릴라를 못 봤다?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다 배우고 나니까 여러분 고릴라라는 게 어떤 비유적 의미였었어요. 그지? 고릴라가 뭐였어요? 그렇지. 무주의 맹지라는 말을 비유했던 말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프린트 한번 보면서 이런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내신입니다. 그럼 당연히 갈래도 꼭 인지하고 시험 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선택지에 다음 주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 이렇게 위와 같은 글이라고 나오면요, 이거 글의 특성, 갈래적 특성을 묻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공부한다는 생각 버리시고, 설명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죠, 그죠? 그래서 뭐 주장한다 이런 말 들어오면 안 되죠. 자, 성격은 설명문이니까 사실적이고 과학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나 뇌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란 말이 붙어있죠. 만약에 이 내용을 따라서 설명문이라고만 한다면 항상 따라붙는 말들이 있지. 사실적이나 객관적, 체계적 이런 말들은 늘 따라붙습니다. 자, 주제는요, 주의 집중했던, 즉 주의를 집중시켰던 시각적 정보만 우리가 기억을 하더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본다고 한 것들을 일일이 뇌에서 정보 처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무시, 그리고 선택 집중, 이렇게 뇌는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한 것만 받아들인다는 점. 특징은요, 이렇게 핵심 개념과 관련된 실험을 소개해 주고요. 이런 실험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 우리 독자에게 이해를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적절한 예나 비유를 또 들어가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고릴라가 대표적인 비유적 표현이었죠. 그래서 어려운 계약적 개념도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설명문은 가장 많이 쓰는 설명 방법 중에 하나가 정의와 예시죠. 설명문이니까 쉽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자, 핵심 정리 내려옵니다. 고릴라 실험 내용은요, 흰 옷을 입은 조와 검은 옷을 입은 조가 각기 공을 주고받는 영상을 보여줬죠. 학교에서 보여줬죠.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만 세어달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 선생님도 이런 이유를 말씀 안 하고 여러분한테 그냥 그것만 얘기했을 때 아마 여러분도 흰 옷 입은 사람의 패스 횟수에만 집중했던 친구는 실제로 고릴라를 못 본 친구도 나왔을 거예요. 실험의 본래 목적은요, 동영상 중간에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학생을 등장시켜서 실험 참여자들이 이 고릴라를 봤는지 이걸 알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 결과는 흰 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를 세는 데에만 집중해서 절반 이상은 이 고릴라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로 이 결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었다? 뇌가 주의 집중하지 않은 땡땡 정보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무슨 정보예요? 시각 정보겠죠. 자, 그리고 우리 뇌에는 이런 시각 피질이 있었는데요. 이런 시각 피질들은 각기 담당하는 기능들이 달랐습니다. V1, V2는 물질의 기본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선, 경계, 모서리, 전체 형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선, 경계, 모서리 부분들만 볼 수 있게끔. 그리고 V3는 물체의 정문체적인 형태를 인지하게 해줬고요. V4는 색깔을 인지했고요. V5는 물체의 운동 능력을 맞출 수 있게끔 그 운동을 감지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뒤에 보시면 그 플러스가 점점점점점 되어 있죠. 이렇게 시각 피질은 5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더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각각의 시각 피질들이 다 조화롭게 융합을 해줘야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어느 한 영역도 문제가 혹시나 생긴다면 제대로 된 시각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걸 뭐 오케스트라 이런 식으로 또 비유했단 말이야. 여러 영역의 기능이 조합되어 종합적으로 사물을 인지해라. 자, 그러면 여기로 가봅시다.
자, 앞에 개념 하나 두 개 나와 있는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갈게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읽기의 목적과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목적과 방법을 체크하면 되겠죠. 바로 세 번째 줄. 정보를 우리가 얻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읽는 목적 첫 번째입니다. 정보를 얻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읽을 수 있고요. 그럼 이런 글을 우리가 목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바로 이때 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보는 정확했는지, 타당한지, 그리고 자료들은 적절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읽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목적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글을 읽을 수도 있다. 자, 이런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한다? 방법. 글쓴이의 생각을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해보고 이것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방법. 왜? 관계 유지니까. 자, 세 번째 목적. 교양을 쌓거나 여가를 즐기려고. 아무래도 좀 삶의 여유가 좀 있네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 방법. 글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 한번 비교해보고 그리고 현실에도 한번 비추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읽기 목적에 따라 방법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선택지에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밑에 읽기의 과정이라는 게 있죠.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내신에서 매번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단원에서 말이에요. 읽기의 과정은요,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읽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읽는 도중에 하는 활동이 있고요. 읽은 후에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전, 중, 후 각각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와 또는 적절치 않은 것 찾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읽다가 여러분 이 줄거리 다 아니까 본문에 가시면 날개 질문들이 있어요. 그 날개 질문을 잘 보시면 전, 중, 후가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걸 계속 참고하면서 이 글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 읽기 전에 날개 질문 딱 보세요. 읽기 전이라고 적혀있죠. 혹시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런 거 혹시나 조금 잘 보지 못하셨다면 꼭 지금이라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읽기 전 단계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뭐하고 있어요? 제목은 뭐지? 덩치가 큰 고릴라를 왜 못 봤다는 거야? 우선 글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목의 의미가 어떤 뜻을 가졌는지 보여보겠다, 추론해 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글 전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본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빠르게 글 전체 내용을 쭉 훑어보는 걸 우리가 읽기 방법 중에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독. 자세히 꼼꼼하게 읽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건 정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전체 쭉 훑어보는 걸 통독이라고 얘기합니다. 흘 통짜 쭉 한번 흘려보는 거야. 그리고 통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볼 때, 특히 여러분 사전에 단어 모르면 찾아보잖아요. 그런 읽기는 뭐라고 해요? 발췌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뽑아본다고 해서. 그래서 읽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무슨 독 하는 말 문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르게 한번 쭉 훑어보는 건 뭐라고 하겠어요? 속독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속독도 틀렸다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쭉 한번 빠르게 한번 훑어볼 수 있으니까. 정독이라는 말 쓰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야지. 여러분, 긋는다라고 하면 또 안 됩니다. 왜요? 긋는다 하면 언제 해야 돼요? 일론 중에 해야겠죠. 이거는 그렇게 해봐야지라고 플랜을 짜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글의 내용을 예측도 해보고 이런 걸 해봤다. 제목 같은 거 보면서도 그죠? 예측해 볼 수 있겠지. 이거 해볼게요.
그리고 쭉 넘겨보다 보면 뭐 그래프도 나오고 사진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여러 시각 정보의 자료를 보면서도 아, 대충 이런 걸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측할 수 있는 단계. 이것이 읽기 전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내려오면 읽기 중이라고 또 하나 보이시죠? 이 실험이 첫 문단의 질문과 어떤 관련이 있겠지? 이걸 봐. 내용을 읽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실험의 결과가 그 질문에 답이 되는 건 아닐까라고 해서 질문하고 답하고 있죠. 이 답을 내릴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정보를 읽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뭐지? 라고 하는 거는 다 읽기 전 단계였다면 읽으면서 답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하기로 했어요? 중요한 부분에 밑줄 긋기로 했죠.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사람은 오감, 우리 시에서 많이 봤죠. 시각, 청각, 구각, 미각, 촉각을 통해 세상을 알죠. 이 5가지의 감각 중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당연히 시각이고요. 사람이 습득하는 정보의 80%는 오로지 이 시각에 의존한 정보들입니다.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시각의 능력을 높이 신뢰하게 될 수밖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런데라는 또 단말 표시 보면서 무슨 생각 예상해야 돼요? 모의고사에서 독서 잘하려면 자꾸 이런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 뭐 깨는 이야기가 나오겠다. 어떤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이야기가 나오겠다 생각하셔야죠.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한다면 1문단에 거의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뭐예요? 지금부터 제가 무슨 얘기 할 거예요? 화제를 제시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문단이 보통 1문단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입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런데 과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은 다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질문의 목적은 뭐예요? 아니니까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 이면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만 존재할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마지막 질문 2개를 또 선택지에서 항상 물어봤었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필기되어 있어요? 제시. 그렇죠. 그냥 의문만 혹시 제시되어 있나? 화제 제시도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추가하세요. 교과서를 들고 오라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도 이걸 다루었다면 혹시나 추가 내용이 없는지 계속 선생님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제시했는데 그 의문이 어떤 의문이냐면 눈으로 보는 거 당연히 믿어야지. 당연한 말을 왜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어? 아, 당연한 거? 그럼 우리가 말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보편적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처럼 뭐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죠. 통념이라는 거.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런 말들을 쓰면 여러분들이 공부 다 되어 있으니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질문 2개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본문에서 다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화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설명문은 몇 단 구성? 3단 구성을 합니다. 처음, 중간, 끝 또는 머리말, 중간, 내전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음 단계는 뭐하고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또 마무리하는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설명문을 체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야, 혹시 손 아파? 손 혹시 좀 뭐 움직여도 돼? 자, 가운데 갑니다. 1999년 신경과학 분야의 국제학술지였던 퍼셉션에 우리 가운데 있는 고릴라라는 제목으로 실린 논문이 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거 여기 앉을 줄 알았는데 저 뒤에 앉아. 체리가 싫은 것 같다. 자, 우리가 프린트 앞에 거 고릴라를 먼저 지금 다 봤다. 혹시 빈칸은 나중에 좀 애들 물어보고 좀 채워라. 아니면 좀 찍어놨으니까 그거 봐도 되고. 자, 일단 여러분 이런 글도 이런 문장도 출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독서 지문을 읽다가 사람이 이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람이 꼭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이 포함된 어떤 단체,
학술지 뭐 이런 것들이 언급되면요 그 안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견해 주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출제 요소가 됩니다. 특히나 이 글은 연구 논문을 지금 제시함으로써 이 글에 그렇죠 신뢰성을 우리한테 더 주고 있습니다.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고요. 자, 사람 바로 나오네요. 당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슨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실험을 한다는 것도 또 이 글의 중요한 우리 독자 이해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된다고 했죠. 자, 실험 과정입니다. 그들은 흰옷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다 읽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고 동영상은 1분 남짓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흰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회수를 마치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그들 중 절반은 아니 왜 이런 실험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 실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읽기 도중에서 이 질문과 어떤 관련이 있지? 그러면 그 실험의 결과가 저 질문에 답이 될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에 답을 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도중에 하는 활동이니까. 자, 계속 이 실험의 목적은 바로 따로 있었죠.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동영상 중간에는 바로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학생이 걸어나와 가슴을 치고 퇴장하는 장면이 무려 9초에 걸쳐 등장했어요. 재미있는 실화 사실은 동영상을 본 사람들 중 절반은 자신이 고릴라를 보았다는 사실을 알지조차 못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절반들은 고릴라를 알아보고 뭐야 저 누가 왔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겠죠. 심지어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한 이들에게 고릴라의 등장 사실을 말해주고 동영상을 다시 틀어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본 동영상에는 고릴라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마저 있었어. 그러면서 자신을 놀리려고 다른 동영상을 보여준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의 결과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실험의 결과에서 뭘 알 수 있어? 내가 보지 않는 건 절대로 안 믿으려고 한다는 사실이야, 사람들이. 그치?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만 사실이야 라고 믿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 실험이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들은 그럼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 줄쳐져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 나오네요? 저 뒤에 가야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혹시 읽는 도중에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따로 빼놔서 이거 못 봤지? 이에 대한 답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꼭 됩니다. 그래서 뭐 외우셔도 되지만 좀 뒤에 내용에 나오니까 그때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물론 바로 뒤에는 나오면 좋겠지만 저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질문과 답이 나온다는 건 이런 도중에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지각 자료가 하나 나와 있죠. 여기 또 읽는 도중에 하는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봅시다. 글 중간에 동영상 장면이 제시된 이유는 뭐지? 동영상 장면을 보니까 실험 내용이 글을 읽기보다 더 명확해지는구나. 그래서 당연하죠. 우리가 줄글로 보는 것보다 어떤 시각 자료를 봤을 때 더 빨리 한눈에 보여지잖아요. 이것이 시각 자료의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자, 이런 사이먼스와 차브리스는 바로 이것을 무주의 맹시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맹자가 혹시 무슨 맹자인지 알았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 뭐라고요? 우리 시각장애인이라 써야 되지만 한때는 맹인이라는 말을 썼었죠. 그죠? 눈멀 맹자입니다. 눈멀 맹자. 시는 볼 시자니까. 눈이 멀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니까 보고도 못 봤다 이 말이야. 말 그대로 지금 뜻 담아있죠. 주의를 집중하지 않아서 봤는데도 눈이 멀었다.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개념들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이는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였다. 그래서 이거 뭐 나왔어요? 보면서도 보지 못했다. 이거 정의잖아요. 설명방법. 네? 설명문 같은 경우는 설명 방법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꼭 한 문제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정의냐, 비교냐, 대조냐, 유추냐, 뭐 과정이냐, 인과냐, 분류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거에 대한 그 설명 방법을 묻는 문제들이니까 대부분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설명문입니다. 문학에서는 거의 안 나오죠. 묘사 정도를 물어볼 뿐입니다. 자,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했다고? 여러분, 요 문장도 가끔씩 학교 내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만약에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설명해 줬는데 내가 아무것도 적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면 이 하나의 문장이 얼마나 파급이 있을 건지는 시험 치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시험 딱 치고 나면 이런 거 있었나 없었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요.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못 봤다고? 이거 누구의 반응이야 지금? 독자의 반응이에요. 작가의 반응이 아니라. 즉 작가는 독자가 자기 쓴 글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도 미리 예상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걸 있었다 없었다 유무가려라고 선택지에 깔아놓으면 이 문장 하나 놓친 친구들은 못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듣고 조그만 거라도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 왜 판단해요? 선생님이 다 설명해주면 적으세요 무조건. 그래서 펜은 늘 들고 계셔야 됩니다. 팔짱 끼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쑥 지나가버려요. 왜? 읽는 도중, 설명 듣는 도중에는 다 이해가 되거든. 근데 표시는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혼자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뭐라도 정리가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잘 들어와요. 정말 황당한 소리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런 경험을 한다. 실현당한 뒤에는 갑자기 여러분 실현당한 이야기 왜 나와요?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앞으로 여러분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독서지만 보면요 예를 들어라는 말 지문에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시인지 눈치 까야 됩니다. 개념이 설명되고 난 뒤에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다? 그럼 그게 다 예시예요. 자, 그러면 실현당한 뒤에 유난히 행복한 연인들의 모습이 눈에 자주 띄고 정말 얄밉고 싫어. 또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의 늙은 모습에 마음이 짠했던 그날에는 유독 나이 드신 어르신들 눈에 모습이 자주 보여. 근데 이런 사람들 평소에 없었을까? 있었어. 단지 내가 신경 쓰지 않아서 안 보였던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이 얘들이 다 뭐야? 무주의맹시의 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무주의맹시는 너무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런 장면들은 어찌나 그렇게 내 마음이 요동칠 때 딱 타이밍 맞춰서 나타나는지. 근데 그건 아니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세상이 내 마음에 맞게 움직여줄 리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경을 쓰면 잘 보였고요. 안 쓰면 안 보였던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많이 이 무주의맹시를 경험하는데요. 내가 평소에는 늘 다니는 집과 어디를 매일 다니는 길목인데 평소에는 우리 집 근처에 이런 가게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 근데 내가 이제 뭐 알아보려고 뭐 좀 해보려고 알아보면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학교 지금 부산여고하고 지금 이렇게 건국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지금 애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길이니. 근데 학원에 있었다고 모르는 애들도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쓰면. 근데 이제 알아보면 보이죠. 자, 그런 장면들은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널려있다.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 자, 드디어 고릴라 나왔네요. 유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 이 말뜻은 뭐라고요? 무주의맹시는 흔하다. 그리고 고릴라라는 말이 뭐라고요? 무주의맹시를 비유한 말이었다. 보고도 인지 못했던 그 대상들. 자, 다만 내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었던 거죠. 그들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우리 주변에 존재했어요. 하지만 평소에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비로소 오늘에서야 얘가 인지했을 뿐이죠. 왜요? 집중했으니까. 자, 여기서 또 날개 지문 한번 봅시다. 읽기 중. 무주의맹시라는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아. 여러분, 글을 읽다가 이런 경우 꽤 많죠. 저도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지나간다. 대부분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랍니까?
관련 서적을 찾아보거나 검색을 해서 더 알아봐야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 서적을 찾아보거나 검색을 해서 확인하고 가기, 이것도 읽는 도중에 하는 활동이죠. 또 있습니다. 밑에 첫 문장은 무슨 뜻이야? 즉 고릴라는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하는 이 문장. 우리가 보았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대상을 고릴라로 비유한 것 같아. 아하, 우리가 보고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주위에 바로 많다는 뜻이구나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질문을 만들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읽는 도중에 내려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이런 작은 따옴표 달고 있는 것들은 이런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많이 볼 거예요. 그걸 핵심어를 보여주려고 따옴표 치는 거니까 절대 정보를 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무주의 맹지 나왔죠. 그리고 고릴라 이런 문장도 중요한 의미 주시죠. 그래서 중요한 문장에는 밑줄 긋고 표시하고 이렇게 읽어가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로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걸까?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작가의 의도가 바로 보입니다. 한 번은 그렇다는데 두 번 이상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 그건 목적과 의도가 다분하다는 얘기예요. 즉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구단에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용을 집중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번에 이 질문에는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그렇다면 어떤 경로, 과정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될까? 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야기와 조금 화제를 좀 달리하겠다고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이걸 우리는 화제 전환의 질문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의 신체는 눈만이 빛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진화해 왔죠. 그래서 만약 눈이 손상되거나 다른 이유로 기능을 잃게 돼버리면 그 즉시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갇힙니다. 그럼 빛이 안 들어오는데 사물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가지고 있지만 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눈 자체가 세상을 인식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눈 자체가 아니라 빛이 눈에 들어와서 어디 경로를 통해서 뇌의 어느 부분까지 와야 본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눈동자를 지나 눈알 안쪽으로 파고든 빛은, 그럼 일단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면 눈동자를 일단 지나고 눈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뭐예요? 과정이죠. 설명 방법, 과정. 아까 사례 예시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 빛이 어디로 갑니까? 망막의 시각 세포에 의해, 여러분 이런 담화 표지 잘 보세요. 누구뭐에 의해, 뭐뭐를 통해, 뭐뭐로 인해, 이런 말 나오면요 인과예요. 인과. 이렇게 과학기술 질문에서 이 인과는 아주 중요한 출제 요소가 많이 됩니다. 뭐로 인해서 뭐 한다, A로 인해서 B 한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 내는 줄 아세요? 요 위치 뒤집어서 문제를 내요. B로 인해서 A 한다,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거 모의고사에서도 아주 많이 쓰는 대표적인 출제자들의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바꿔치기 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인과를 뒤집으면 절대 안 다는 것처럼 아시잖아요. 주의 깊게 보세요. 그걸 알려주는 담화 표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뭐뭐로 인해, 뭐뭐에 의해, 뭐뭐를 통해, 이런 것들. 그러면 동시에 이것도 뭐가 중요하냐면요. 뭐뭐로 인해서 뭐뭐가 된다. 인과로 나오지만 요 앞에 부분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어떤 기능과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여러 개의 구성 요소가 있을 때, 예를 들어 하나의 기계가 있다. 그럼 이 기계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성 요소들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 역할을 물어보는 것도 출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망막의 시각 세포에 의해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그랬으니까 시각세포, 망막의 시각세포의 기능이 나온 겁니다. 지금 뭐라고요? 전기 신호로 바꿔준다잖아요. 지금 빛을. 그리고 이 신호가 시신경을 또 이제 통해, 자 이제 또 시신경으로 갔네요. 눈의 반대쪽, 즉 뒤통수 쪽에 위치한 뇌의 시각 피질로 들어간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과정이 어떻게 돼요? 시신경을 통해 시각 피질로 들어간다고요. 그냥. 그래야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본다라고 끝났죠. 본다고 느낀다를 왜 굳이 이렇게 가로에 또 만들었을까요? 왜? 우리가 지금도 봤잖아. 본다고 해서 모든 걸 제대로 다 봤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을 우리가 온전히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본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었잖아. 그래서 본다고 느낀다라는 말을 쓰고 있었던 거야. 여러 문장에 줄쳐놓고 그 뜻으로 알려진 것은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시각 피질은 이제 단일한 부위가 아니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현재 밝혀진 것만 약 30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 영역입니다. 시각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물체의 기본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선, 경계, 모서리를 구분하는 게 아까 V1, V2 영역이었죠. 그리고 물체의 형태를 잡아주는 V3, 색을 담당하는 V4, 운동감지 V5, 그리고 이 밖에도 여러 영역들이 다 조합되어 종합적으로 사물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들은 각각 따로따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이 누죠? 이들 시각 피직의 영역들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 개의 악기가, 갑자기 또 악기가 나옵니다. 악기가 왜 나올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전문가 또 설명을 돕기 위해서 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 반드시 출제해서입니다. 내가 또 이거 안 묻는 적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 개의 악기가 모여, 이 말 같은 말이 뭐야? 그 위에 여러 개의 시각 피질의 영역들이 모여, 같은 말이죠. 각자가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음을 연주해야, 그럼 그 각 영역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해야 그 말이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음악을 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음악을 전할 수 있다는 건 뭐야? 사물을 제대로 본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런 것처럼 오케스트라처럼, 이게 누군데? 시각 피질일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대응시켜놨잖아요. 이 대응시킨 이유가 뭔데? A에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A와 상당히 유사한 B도 이렇게 대응이 돼. 다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유사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A가 그러한 것처럼 B도 그러하리라 라고 추리하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유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이것들도 여러분들 다들 중요한 설명 방법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하면 저거 묻죠. 저거 묻습니다. 그럼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만약에 박스를 쳐놓고 이렇게 놓고 다음 주 A 부분과 설명 방식이 같은 것은 또는 다른 것은, 그럼 다른 것은 하면 4개는 다 유추를 썼다는 얘기고 하나가 아니겠죠. 반대로 하나만 맞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유추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유추 찾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일단 대상이 몇 개 나와요. 기본적으로 2개는 해야 됩니다. 그럼 유추가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것과 유사하다라는 정보들이 이렇게 하위 정보들을 줄 거예요. 그럴 때 A가 뭐뭐 한 것처럼 이런 걸 넣었어요. 그럼 이거 이상한 소리? 무슨 법 쓸 때 쓰는 거야? 직역법 쓸 때 쓰는 연결어잖아.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할 때 연결하는 말이야. 이 두 대상을 연결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직역법의 연결어 이거 말고 뭐 있었어 또? 뭐뭐 같이, 뭐뭐 인 듯, 뭐뭐 인 양, 4개 있었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로 우리 인생을 정말 길게 달려야 돼. 어디에 비유하게 돼요? 마라톤에 많이 비유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기타 유추야, 유추. 그리고 학교에서 많이 썼던 것 중에 황소개구리 이거 많이 나왔어요. 황소개구리. 혹시 알아? 우리나라에는 우리 토종 개구리가 있잖아. 그런데
어떤 식용을 목적으로 해서 외국에 늑대씨만한 개구리를 데려왔어. 그걸 황소개구리라고 해요. 본 적 없지? 진짜 황소만 해. 그래서 굴하고 진짜 이만해. 진짜 커. 그래서 이 황소개구리를 원래는 이제 식용의 목적으로 가져왔는데 얘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렸단 말이야. 잡식이거든. 다 잡아먹어 얘들이. 물고기도, 토종 물고기들도. 큰일 났잖아 지금. 이걸 어디에 빗댈까? 우리말이 역시 파괴되고 있대. 거기 대응되는 걸 생각해봐. 뭐 때문이겠어? 외려 때문에. 그치? 이런 식으로 얘가 이것 때문에 파괴되는 것처럼 얘도 이것 때문에 파괴된다. 패턴이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추가 아주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 학교 내신에서 아주 잘 나왔던 거. 그 이규보라는 사람이 썼던 고전 수필 중에 이옥설이라는 작품이 있어. 이것도 우리 국제필터 한 번쯤에 본 적이 있지. 혹시 기억나 이거? 집 옥자에 수리할 리자인데 두음법칙 때문에 이를 썼다. 집을 수리한 이야기라는 뜻이야. 들어봤지? 어떤 사람이 집을 수리했어. 행랑채를 수리했는데 2칸짜리하고 한 칸짜리 행랑채가 있었대. 근데 이 2칸짜리는 비를 맞은 지가 좀 꽤 오래됐는데 나중에 고치지 못해서 방치했대. 이거는 비를 한번 맞자마자 바로 그냥 손을 썼대. 그랬더니 어때? 얘는 거의 수리 비용이 거의 안 들었어. 근데 얘는 어땠을까? 이것들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뭐 대들보, 기둥, 뭐 문 다 썩어버린 거야. 왜? 대부분 다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수리 비용이 막대하게 들었대. 자, 이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하고 깨달음을 얻은 거야. 뭐야?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로구나. 자, 이제 빗대어봐.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손을 썼어야 된다. 근데 방치하니까 다른 것도 다 문제가 생겨버린다 이 말이야. 자, 또 깨달음이 확장돼. 어디로 가?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더라. 관료가, 신하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잘라버려야지, 그치? 이게 바로 유추를 확대 적용시킨 대표적인 케이스의 글이야. 여기 나오면 무조건 유추야, 그냥. 자, 그 다음. 그래서 모든 영역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일시에 조율되어야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이 시각 피지를 이렇게 대응시켜서 유추 썼고요. 같은 피아니스트가 같은 곡을 똑같게 연주해도 피아노 건반이 몇 개만 사라지거나, 그러면 피아노 건반 몇 개 사라진다는 것은 또 뭐와 같아? 시각 피지의 영역에 몇 개가 문제가 생기거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음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 빠바바처럼 쓰고 있지. 유추다 유추 여기도. 우리 눈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시각 피질의 각 영역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세상을 같게 볼 수가 없더라 이 말이야. 자, 이제 또 예를 들어주네요. 예시. 그런데 읽기 중에 또 날개지만 한번 보자. 시각 피질의 각 영역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 또 질문 던졌지. 그런 문제를 설명한 부분 없을까? 라고 해서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집중해서 찾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각 피질의 V4 이거 뭐였지? 색깔 담당이죠. 영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생명이 아니었던 사람도 이제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게 되고요. 5 영역이 손상되면 이거 운동감지죠. 질주가 뭐야? 질주. 빠르게 달린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동차를 봐도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아노 건반이 몇 개 사라지듯 우리의 영역도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예로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자, 역시 또 읽기 좀 보세요. 앞문단에서 내가 궁금하게 여겼던 부분의 답이 여기 있구나. 역시 질문과 답을 찾고 계속 있습니다. 자, 뇌의 많은 영역이 오로지 시각이라는 감각 하나에 배정되어 있음에도 세상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우리 뇌가 다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뇌는 전략을 세웠어요. 하루 동안에 우리가 10,000개를 봤다면 이 10,000개를 어떻게 다 처리해요? 그래서 선택, 집중, 적당, 개무시
엄청난 그럴 거야 융통성. 우리는 쥐의 꼬리만 봐도 갑자기 또 쥐 얘기 왜 나와? 구체적으로 사례 들어주는 겁니다. 또 뭘? 뇌가 선택한 저 전략의 예를 들어주는 거죠. 쥐꼬리만 봐도 벽 뒤에 숨어있는 쥐 전체의 모습을 우리 그려내잖아요. 안 봐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스펙트럼만 봐도 그 색이 주는 이미지와 의미까지 읽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때와 장소, 현재의 관심 대상과 그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에서 봤듯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눈에 뻔히 보여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어떤 교훈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내가 봤다고 해서 다 그걸 다 본 게 아니라는 점. 그래서 옆 친구들하고 싸울 때도 내가 봤다니까? 근데 본 게 내가 집중해서 본 게 아니라면 순간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렇게 100% 확신을 가지고 다 말을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친구들과 감정 싸움을 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삶에 교훈을 주는 겁니다. 지금 계속 볼게요. 즉 우리는 정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에는 눈을 질끈 감는 것이다.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보통 우리가 편식이라는 단어는 원래 좋지 않은 단어잖아요. 그죠? 뭐 편견, 편식, 편중,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뜻의 편자 들어가면 다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닙니다. 제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식하는 것이 뇌가 선택한 전략인 거거든요. 이거 다 처리 못하니까, 그지? 이거 뭐예요? 아까 뒤에 나왔던 그 전략 중에서, 그렇죠? 선택하고 집중한 것만 기억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게 편식으로 비유된 말이야. 바로 뇌의 보편적인 특성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거 중요해. 뇌만 그런 거냐? 뇌는 지금 시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했지, 그지? 그렇다면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래. 즉 다른 감각에 예를 들어봐. 시각만 그런 게 아니고 후각, 청각, 미각, 촉각도 그렇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의 잔소리가 나서 이거 무슨 각? 청각이잖아. 그럼 청각도 내가 가진 보편적인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편식할 거란 얘기야. 다 듣는 거 아닐 거란 얘기야. 그치? 근데 여러분 제 얘기 다 들어야 돼요. 중간에 이것도 들어야 돼. 왜? 저 새끼가 수업시에 저런 얘기 했는데 맞다. 유튜브 떠올린다면 그게 도움이 되니까. 자, 윤석열 이런 거만 내려놔도 돼. 하지만 잔소리를 듣는 것이 10대 아이의 귀에 달린 엄청난 여가 능력은, 여가가 뭐야? 걸러낸다는 얘기지. 거른다는 얘기잖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뇌의 보편적인 특성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바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게 뇌가 가진 보편적 특성이야. 따라서 눈앞에서 뭔가 딴전을 피우는 아이의 귀따기에, 아니 뇌에 뭔가 내가 꼭 이 말을 해줘야 돼 소리를 풀려놓고 싶다면 일단은 달콤한 말로 시작해서 그 아이를 집중시켜 놓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야. 왜? 집중하고 선택해야 들리니까. 눈앞에 빤히 보이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눈이 잘못되거나 얼빠진 게 아니라 집중하지 않은 시각적 정보를 은근슬쩍 뭉개버리는, 즉 편식해버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답 나왔습니다. 표시되어 있죠, 여기? 자, 우리 아까 앞에 질문 나왔던 고릴라를 왜 반론해서 보지 못했을까? 라는 그 질문의 답이 여기서 나왔다고요, 지금. 표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중간 끝났고요. 마지막 끝 갑니다. 우리의 뇌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본다. 이런 식이 어떤 식인데? 뇌의 전략. 있어도 보지 못하거나 잘못 보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이런 단어 표지는 뭐야? 이제 정리하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만 우리가 인정한다면 서로 시각이 다른 현실에서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옳다고 핏대를 세우거나 서로를 헐뜯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결국 이 마지막 문장에서 글쓴이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읽기 중 빨리 집어보세요. 글쓴이는 왜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을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글쓴이가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고 했는지 주제, 중심 문장 그런 것들 계속 한번 체크해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읽는 도중에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마무리해야죠. 읽은 후에 할 수 있는 활동은 이제 그러면 무엇일까? 읽은 후에는 이제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다라고 이제 쭉 정리해야 되겠죠? 세부 내용과 중심 내용을 구분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예시 나오는 것들은요 절대로 중심 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문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읽기 전에 뭔가 예측을 했죠. 이 예측한 것이 뭐야? 맞았는지 틀렸는지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예측한 걸 비교해 봐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도 해볼 수 있겠죠. 나는 이걸 통해 이런 거 느껴져. 너는 어때?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생각이 내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생각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학습활동 혹시 다 돼 있죠? 안 돼 있으면 제가 마저 봐드릴 거고요. 혹시 여러분 저희 적용학습에 나와 있는 저 통영 저 동파랑 마을 저 했나요? 안 했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갈게요. 조선의 광화문. 이걸 읽기 전에 항상 마음을 좀 진정시켜야 돼요. 개 짜증납니다. 이거 읽고 있으면 지금. 이거는 지금 딱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1900이래.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1910년, 20년대를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이거랑 뭐가 달라, 지금. 미친 개또라이 새끼가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아무튼 찍고 있네. 찍고 있네. 기록 남기면 또, 이제 고발당할 수 있는데. 진짜 고발 안 할 거지? 기만해? 자, 프린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두 번째 프린트 준비해주세요. 자, 이 광화문이라는 이 문을 말 그대로 조선의 정신, 영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정신적 부분을 광화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 일제가 어떻게 했어요? 헐고 이걸 없애려고 했는데, 워낙 여론이 빗발치니까 이거 헐려고 아닌 게 아니라 잠시 보수하려고 했던 거야 하면서 개지랄병 틀면서 어떻게 했어? 살짝 그 위치를 잽신하게 옮겨놨단 말이야. 정면으로 이렇게 쭉 통하는 그 문을 살짝 틀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쪽 산을 바라보게 만들어버렸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봤어? 파묘 봤어? 본 사람? 한 명밖에 안 봤어? 영화비 없어? 영화비 줘? 파묘를 꼭 봐. 물론 그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의도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는 말 인정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 영화를 보면 이 영화가 있기 전부터도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어. 일제시대 때 일본 새끼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직전에 우리나라의 백두대간, 즉 풍수지리설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그런 요지에 쇠못 말뚝을 다 땅에 박아놓고 갔다는 거야. 왜? 사람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혈자리를 막아놓고 갔다는 얘기야. 죽으라고. 뻗지 못하게 하려고.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한마디로 해도 되나? 개새끼 아니야 이거? 그 영화를 보면 묘를 하다가 이제 그런 걸 발견하는 거야 이제. 그런 약간 이야기야. 진짜 악랄하지 않아?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악랄한 새끼들이 일본 정치하는 새끼들이고, 그게 이제 물론 모든 일본이 다 나쁜 건 절대 아니야. 일본인들 중 얼마나 착한 사람 많은데 정치하는 새끼들이 그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죠? 독도를 타케시마라고 하면서 저 땅이랑 배우기고, 그지? 근데 이걸 서서히 윤석열이가 열어주고 있어. 어?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국적이 뭐냐는 물음에 뭐라는 줄 알아? 당연히 아무리 우리가 일본에서 나라를 뺏겼다, 식민지를 살아도 우리는 조선 사람이잖아. 그 국가 요직 자리에 지금 앉혀놓는 그 사람들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윤석열이 심어놓은 사람들이거든. 그 새끼가 다 질문했더니 그 시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국적은 뭡니까? 일본이지 뭐예요? 위신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인이었다면 그러면 김구 선생님, 뭐 윤봉창, 또 안중근 이런 분들은 미쳤다고 독립운동을 왜 했는데? 그럼 자기만의 나라를 만들려고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거야? 이론이 안 맞지. 그러면 그들의 역사관에 의하면 이들은 뭐가 되는 거야? 테러리스트야, 테러리스트. 아니 누가 이런 분들을 테러리스트를 할 수 있겠니? 그런 사람들을 지금 앉혀놓고 있어. 이게 정말 웃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와, 이렇게 계속 3년을 간다면 지금 우리나라 언론 지수라든지 모든 국가적 지표가 진짜 바닥을 하고 있어 지금. 말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민주사회가 아니라 독재사회를 가고 있다고 외신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어 실제로도. 갈증이 나네. 자, 출발할게요. 역시 갈래 설명문이니까 여러분 이번에 시험 칠 때는 독서집으로 다 설명문이다. 그래서 뭐가 주장하는 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보세요. 광화문이 겪어왔던 순환의 역사와 다시 이것을 다행이죠 복원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제목을 설정을 해서 광화문의 순환의 역사와 그 복원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잘 담아냈고요. 신문 기사라든지 역사적 자료들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 역사적 사실을 잘 설명할 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화문 밑에 뜻 한번 볼까요? 빛날 광자에 될 화자. 빛나게 된다. 뭐가? 우리 민족이 영원히. 그리고 광복절의 광복도 무슨 뜻이야?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야. 일제에 의해서 빛을 잃은 우리 민족이 그 빛을 다시 회복한 날이란 말이야. 그게 광복이야. 자, 빛이 되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의 빛은 왕의 덕을 뜻하는 말로 결국 합치면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광화문이 바로 임금님이 사시는 대궐, 대부분 이제 경복궁에 많이 사시지 이걸 법궁이라고 해서 궁 여러 개 있잖아. 뭐 창경궁, 창동궁, 무슨 궁 많은데 이 임금님이 실제로 계시면서 정무를 보는 그런 곳을 여기 경복궁이라는데요. 이 경복궁의 남쪽 문이자 이 궁으로 들어오는 정문입니다. 이게 광화문이에요. 자, 밑에 나라의 위엄과 그 문화를 널리 만방에 보여주고자 했던 문이야. 만방이 뭐야? 만자는 1만 만자, 숫자니까 많다는 뜻일 거고요. 방자가 나라 방자예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게 보여주고자 했단 거야. 온 세상에. 자, 그리고 이것의 얼굴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문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뭐예요? 경복궁의 남쪽 문이자 정문이라고 했잖아요. 경복궁의 얼굴이었다. 왜? 제일 먼저 마주치는 곳이니까. 조선민족의 역사와 혼 그리고 민족의 정기를 지닌 문이다. 그래서 어리라는 말을 썼죠. 자, 광화문이 겪은 순환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요것들의 새 청사를 경복궁 앞뜰에 짓는 과정에서 광화문의 자리를 옮겨버렸습니다. 경복궁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이제 임금님이 근무를 보시는 곳이 있죠, 그죠? 근정전이라고 하고요. 오승전 다 있잖아요. 이때 제가 통과하는 일직선상에서 제가 통과하는 게 이 광화문이에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세웠던 그 건물 그리고 모든 그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지평했던 그곳 조선 총독부죠. 그걸 광화문 앞뜰에 짓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지켰다는 거죠. 조선총독부를.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광화문에 떡 있으니까 눈에 가시란 말이야. 이거 증명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새 청사를 경복궁 앞뜰에 짓는 과정에서 이 광화문 옮겨버렸다. 다시 복원. 1995년 조선 총독부 건물은 드디어 철거되고 경복궁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여 2010년에 다시 복원이 됐답니다. 이거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자, 이것은 이런 순환과 복원이 있기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화살표 방향 보세요. 여러 언론의 노력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었기에 그나마 복원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동아일보. 그러니까 이때는 동아일보라는 이 언론사가 그나마 할 말 다 하면서 괜찮았던 언론사야.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3대 메이저 언론이라고 해서 흔히 조중동이라고 들어봤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쪽 동아일보가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게 뭐랄까 정권의 하수인들이야. 특히 보수 정권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나라 전체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처럼 막 유튜브 같은 거 잘 못 찾아보잖아. 정보를 우리가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란 말이야,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메이저급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런 정보가 국가에 의해 장악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할 말을 못하겠지. 비난의 목소리를 못 낸단 말이야. 근데 언론의 역할이 뭐야? 정부나 이런 것들이 못하면 그 견제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이 윤석열 이 새끼가 집권하자마자 바로 KBS, MBC, 그리고 뭐 SBS, 각각 이 중요한 정보사를 다 장악하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누구야, 지금? MBC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근데 MBC가 마지막까지 넘어가 버리면, 정말로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지금 KBS는 이미 박민이라고 하는 사장이 취임해가지고 이 새끼가 뭐부터 한 줄 알아? 우리 얼마 8.15 했잖아, 얼마 전에. 저번 달에. 8.15. 무슨 날인지 우리 다 알잖아. 대한민국 사람이 8.15 의미 모르는 사람은 일본 쪽팔리도 알겠다. 지금 폐망한 날이었으니까. 어쨌건 8월 15일 새벽 00시 그때 KBS에서 제일 먼저 방송된 게 뭔지 알아? 일본의 오페라라고 하는 기미가요라고 하는 일본의 오페라 나비 부인이 방영이 됐어. 근데 그 방영을 한 보면 그 여자가 거의 2시간째 계속 기모노 입고 나왔고 막 오페라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 나올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8.15 광복절 00시에 그걸 왜 트냔 말이야. 그거를 엄청나게 이제 문배를 맞았어요. 당연히. 이거 당연한 얘기죠. 이 시민들이 가만 안 있죠.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다리 난리 났어. 그러니까 다음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하면서 그런 의도였지. 왜? 지가 보시는 윤석열이가 대표적인 밀정이니까, 7.18 밀정이니까, 이 새끼가. 자, 계속. 그리고 이런 신문들에서 일제 광화문 철거 계획을 폭로해서 보도했기에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들고 일어났지. 여론을 형성했던 거야. 또한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광화문 이전을 앞두고 고별사를 또 발표하기로 했어. 고별사가 뭔데? 뭔가 떠날 때, 헤어질 때, 즉 광화문이 헐리니까 이런 글까지 썼단 말이야.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울분과 한을 반영했던 고별사였어.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우리 민족들이 이 글을 읽어가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어.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역시 제 앞에 일러두기, 개념 알아두기 한번 보시면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읽기라는 말이 보여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글을 읽게 되면, 즉 독서를 하게 되면 그 독서가 나만의 글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여론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글에도 아까도 봤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언론사에서 언론을 보도해 주니까 여론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고 싶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신문을 읽으면 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문단에 내려와서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의 읽기라고 해서 우리가 글을 읽어가면 이 글에서 결국 작가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주제를 우리가 느껴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볼게요. 단어와 문장의 의미는 뭔지, 글 전개 과정은 어떠했는지, 글쓴이 주장은 옳은지 등을 파악하면 능동적으로 글을 읽을 때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 글을 읽다가 단어 뜻 모르면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검색하고 사전 찾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구멍들이 안 생겨야 그것이 촘촘해져서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할게요. 소제목이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보이네요. 일제강점기의 광화문, 아픔을 겪다. 광화문은 왕의 큰 덕이, 이게 아까 뭐였죠? 빛이었죠, 빛. 온 나라를 비춘다, 화. 그게 광화였죠. 라는 뜻을 간직한 경복궁의 남쪽 문이자 정문입니다. 자기소개하기, 광화문 소개절. 1395년 조선 태조 때 만들어졌고 석축을 높게 쌓고 중앙에 홍해문을 터서 문루를 얹은 벌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여러분 묘사하고 있네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둥글게 이렇게 만들었어. 자, 창건 당시 오문으로 불렸던 광화문이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1426년 세종 때였습니다. 아, 그러면 광화문이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오문이었네. 자, 오문의 뜻은 각주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는 집현전 학사들이 나라의 위엄과 문화를 널리 만방에 보여주자 라는 뜻으로 새롭게 어떻게 붙인 거야? 광화. 자, 원래 경복궁은 자 나오네요. 광화문, 근정전, 사정전, 그리고 강령전, 그리고 국회전 이런 식으로. 전철을 끝나면요 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남북으로 일직선상에 놓여 바로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일제가 조선 총독부를 근정전 바로 앞뜰에 세우면서 근정전 바로 앞뜰이란 말이야. 조선 총독부. 오케이? 광화문의 이 경복궁의 앞뜰이기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광화문을 삐딱하게 비틀어 관악산이 아닌 남산을 바라보겠단 말이야. 원래라면 여기 관악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지어서 남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후생이 남산을 바라보기가 안 좋은 건가요? 자, 그런 뜻은 아닌데 기본적인 그 틀을 깨놨단 말이야. 지금 뼈대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 설명도 합니다. 여기에 볼게요. 원래 남산에는 우리 단군을 비롯한 여러 신들을 모신 국사당이 있었대. 일제는 이 국사당을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에 일본의 건국시조를 신으로 받드는 바로 진자를 세워버렸단 말이야. 흔히 여러분 신사참배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그치? 일본에 가면 있죠. 야스쿠니 그 신사라고 해서 일본이 그 세계 2차 대전, 즉 우리나라를 그 식민지를 만들었을 당시에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거 전범들을 죽고 난 뒤에 모아서 합사 다 모아서 신으로 모셔놓은 곳이 바로 야스쿠니란 말이야. 그런 데를 가서 일본이 매번 총리를 만들 때마다 그 총리를 매번 거기 가서 참배하고 온다는 것은 그 전범들을 신격화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런 데서 우리 주변에 여러 중국이나 뭐 이런 동남아 나라들이 항의하는 거예요. 왜?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나마 일본 총리들 중에 그나마 좀 생각이 있었던 총리들은 자기가 재위하는 기간에는 안 가겠다고 해서 실제로 안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 전범 죄인들을 모셔놓은 그 일종의 사당이니까. 여러분, 그 독일과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 아시잖아요. 독일은 아직도 매번 총리들이 먼저 우리 대통령 선서할 때 꼭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자기들이겠지 그렇게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학살했던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죄의식을 가지고 죄송하다 그러고 매번 그런 날이 되면 찾아가서
죄송하다 얘기하고 나옵니다. 수백 번을 해요. 그들이 총리가 바뀔 때마다 잊지 말라고. 그런데 이 새끼들이 어떻게 했다 아이가?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이가? 그리고 윤석열의 새끼는 이제 너 그만해도 된다. 지가 일하라고 있어요, 지가. 그 심지어 그 징용 강제징용 끌려가고 위안부 할머니 지금 정신대 끌려간 거 알지? 그분들 지금 계속 보상하라고 외치는데 아이고 그 일본 그 너는 보상 안 해도 돼. 우리 삼성 현대 야 SK 너 돈 좀 내.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선생님 농담한 게 아니고 진짜 이게 현실에 이러고 있어 지금. 이게 인간이야? 뭐 찍히고 있으면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인간이야? 아니지 그지? 네, 아무리 우리가 지금 나도 그랬어. 나도 너희만 때 학교 선생님 중에 일부 선생님이 약간 정치적으로 약간 뭐 이런 얘기 혹시 들려준 선생님이 있었어. 물론 학교 선생님은 좀 그런 게 좀 더 자유롭지 못하잖아. 그지? 근데 나는 학교 생활 안 했잖아. 나는 해도 돼. 괜찮아. 뭐, 오씨, 그냥 난리 피지, 그냥. 그지? 난리야.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여러분도 이제 투표를 행사해야 될 나이가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조선민족의 정통성, 정기 훼손하면서 조선 백성을 일본 왕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던 거야. 이것이 바로 광화문을 왜 이렇게까지 훼손시키려고 했는지 그 의도가 보이지. 일본 신 모셔라 이 말이야. 이처럼 광화문은 이름과 달리 수많은 역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구한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그 근현대사의 비극을 다 압축해 담고 있던 셈입니다. 여기까지가 처음이었고요. 이제 중간으로 갑니다. 소제목 총독부 새청사 결국 광화문을 밀어냈다. 그래서 순환당하는 이제 그 과정들을 이제 얘기할 거예요.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지 1910년이지 이제 6년째 되는 해 1916년 조선 총독부는 새청사를 짓겠다고 나섰다. 조선을 영원히 식민 통치하겠다는 그들의 야욕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다. 일제가 새청사의 터로 선택한 곳은 바로 조선 왕조를 호령했던 경복궁 앞들이었다. 그러니까 왜 하필 또 이곳이냐 이 말이야. 왜? 이곳의 상징적 의미를 누구보다 저들이 알거든. 다음은 1910년 5월 15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경복궁이 없어지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광화문이 어떻게 철거가 됐는지 그때마다 계속 언론사에서 보도했던 그 보도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철거와 관련된 그 보도자료 첫 번째 이야기 나왔습니다. 1910년 5월 15일자. 이 기사를 통해 조선 총독부 청사를 짓기 이전부터 경복궁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당연히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야. 보자. 1910년 5월 10일. 이거 봐. 5월 15일자 보도였는데 그 이전에서부터 왕실 사무를 총괄했던 국내부는 경복궁 내 공원 신축을 위해 정각도 어떤 집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복궁 내에 그죠? 요런 전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조그만 전달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몇백 채가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팔아버리는 거예요. 즉 궁으로서의 또 위험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것도 누구한테 팔아? 일반인들한테 팔아버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전각 4천여 칸을 경매했대요. 조선인과 일본인 80여 명이 경매에 참여했고 이 중 10여 명에게 이 전각이 다 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새 총독부 청사 짓기 이전부터 이미 이런 훼손의 음모가 시작됐다는 거야. 일제히 총독부 새 청사가 모습을 갖춰갈수록 경복궁은 점점 더 초라한 몰골로 변해갔다. 그런데 이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들에게는 광화문이 눈에 가시였겠지. 경복궁의 다른 전각이야 조선 총독부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야 얘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 뒤에 것들은 관계없단 말이야.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놈이 눈에 가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경복궁의 광화문은 조선 총독부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형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었겠지. 사라지려는 한 조선 건축물을 위하여.
이것도 역시 두 번째 보도 자료지에 1921년 5월 동아일보에서 광화문 사진을 커다랗게 싣고 일제 광화문 철거 계획을 처음으로 폭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보도가 동아일보였죠. 이제 철거에 대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보도됐으니까 이제 이 보도를 읽고 뭐야? 여론이 들끓었겠죠. 그래서 여론 형성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쪽인지를 묻는 문제를 또 오답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총독부 세청사가 완공된 무렵에 총독부가 광화문을 헐어버릴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어. 대한매일신보도 이제 그 뒤에 또 세 번째 따라 보도가 이어지는 거죠. 1922년 10월 5일 광화문 보존 문제에 관한 기사를 다루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돼. 광화문이 철거된다는 소식이 돌자 몇몇 일본인 학자들조차도 양심 있는 일본인 학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조선 총독부의 처사가 잘못됐다! 라고 지적하면서 광화문 철거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은 더욱 거세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론이란 말이 요때 나오니까 이때 처음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요때고 근데 더욱 거세졌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됐고 예상치 못한 거센 여론에 밀려서일까요? 일제는 광화문을 철거한다는 계획을 접고 대신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그런 인사청문회 같은 거 막 할 때 대통령이 막 이런 요직에 앉히려고 자기 사람 데리고 왔을 때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에서 국민 여론이 적어도 한 60% 이상은 이 사람 아니다 라고 또 언론에서 막 보도가 되잖아. 그러면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에서도 야 니 하지마 나온다 라고 하기 마련이거든. 90% 이상이 반대하는데 국민 여론이 그냥 밀고 나갑니다. 이 윤석열이 이제 신경 안 써요. 3년 뒤에 얼마나 많은 죗값을 치를지 우리가 눈 부릅뜨고 지켜봅시다. 그날 시원하게 맥주를 들이키면서 치맥을 하면서 무릎 뜯으면서 씹으면서 맛있네. 안 먹을까요? 같이 먹자. 자, 대신 그리고 1923년 10월 광화문 앞 양쪽에 수문장 노릇을 하던 혜태 석상 두 정도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보통 어떤 그런 건물을 이제 딱 지키는 어떤 수호신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석상이었잖아. 아마 여러분 본 적 있을 거야. 조선일보는 자, 네 번째 보도 내용 1925년 10월 26일 나는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애절한 고별사를 실었다. 그 밑에 나는 누구야? 광화문이겠지. 그치? 의인화했겠네. 그치? 이는 광화문 철거를 눈앞에 둔 조선 백성의 암담하고도 하소연할 데 없는 슬픈 마음을 광화문 스스로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니 나는 광화문이었지. 자, 1926년 7월 22일에는 광화문 철거 작업이 드디어 시작됐어.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건춘문 옆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해도 본래의 자리를 옮기는 순간 이미 그 존재 가치는 빛을 잃게 되는 법. 그럼 건춘문은 동북으로 동쪽문에 있었으니까 이쪽에서 됐죠? 그래서 동서남북이라고 봤을 때 이쪽으로 오죠. 옮깁니다 라고 했지만 이미 이 자리를 옮기는 게 원래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철거 작업이 시작된 1926년 8월 29일 역시 여섯 번째 보도네요. 동아일보는 광화문 해체 며칠 전에 이미 착수. 광화문 해체인데 며칠 전부터 벌써 착수했단 말이야.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이전 공사가 수일 전에 해체 공사에 착수했는데 이는 미야카와 쿠미 회사에 54,800원에 맡겼으며 공사는 1년 안에 끝날 예정이라더라. 역시 전하는 말이죠. 그죠? 다만 그를 위해 아까워하고 못 잊어 할 뿐이다. 동아일보는 그보다 며칠 앞서 그러면 아까 1926년 8월 29일 요거보다 앞서 보도된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헐려있는 광화문이라는 제목의 고별사를 실었습니다.
순서상 여기가 5번째 보도야. 1926년 8월 29일이 6번째 보도였다는 거고. 자, 글을 쓴 사람은 당시 문화부 기자였던, 와, 이 사람 이름 봐. 와, 이름 봐, 이름. 의식이 있잖아, 벌써 이 사람이. 개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설의식. 고별사 내용은 참으로 슬펐대. 당시 우리 민족의 마음을 대변했대. 설의식은 우리 민족혼, 민족 문화가 말살되는 데 대한 분노와 울분을 강한 어조로 힘있게 표현함으로써 이 붓으로서 일제에게 저항했던 거야. 이것도 좀 비유적 표현이지, 붓으로 싸웠다는 말. 즉 글을 써서 저항했던 뜻이잖아. 자, 이제 그 글이 나옵니다. 헐린다 하던 광화문을 마침내 헐리기 시작한다. 청도포 청사 까닭으로 헐리기도 하고 또 그 청도포 정책 덕분으로 다시 지어지리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덕택은 거짓말이죠. 이 무슨 덕분입니까 이게? 자, 거짓말 나오면 무슨 법이야? 반응법이죠. 원래 광화문은 물건이지. 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화낼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밟히면 꾸물거리고 죽이면 소리치는 생물도 아닙니다. 그저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왜 하는데?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당연히 철거당할 때 물건이니까 아무 감정도 못 느낄 거란 얘기야. 다만 우리 민족은 느낀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의식도 없는 물건이요, 말도 못하는 물건이다. 헐고 부수고 끌고 옮기고 맛보고 씹고 즐기고 반항도 회피도 기뻐도 서로도 아니합니다. 왜? 물건이니까. 다만 조선의 하늘과 조선의 땅을 같이 한 조선의 백성들이 그를 위해 아까워하고 못 인정할 뿐이죠. 그러면 이 감정을 못 느끼는 광화문과 감정을 느끼는 백성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대조가 일어나고 있네요. 이 대조의 효과 알죠? 우리가 흰색을 더욱더 희게 만들어주려면 검은색 옆에 있으면 되잖아. 이게 대조의 효과잖아. 그리고 저처럼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는 이야기를 굳이 왜 하는데, 이 슬픈 감정 엄청나게 느낀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게 대조의 효과니까. (500년) 동안 풍우, 비바람을 같이 겪은 우리 조선의 자손들이 그를 위해 울어도 보고 서로도 할 뿐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슬퍼해. 석공의 망치가 네 가슴을 두드릴 때에도 너는 알지 못했겠지만 뚝딱딱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가슴 아파할 것이고, 역군의 그 연장이 망치 네 허리를 들출 때, 즉 깰 때 너는 괴로움이 없겠지만 우지근 하는 소리를 듣는 우리 사람이 마치 허리를 잘려나갈 그 아픔을 네가 과연 아니 모르니? 팔도강산의 나무와 돌과 그리고 사람의 그 핵심만을 뽑아 지어낸 광화문화. 그러니까 이 광화문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야. 조선의 모든 재료가 여기 다 담겨있다 이 말이에요. 돌덩이 하나 옮기기에 억만 방울의 피가 흘렀고 기왓장 한 개 덮기에 억만 줄기의 눈물이 흘렀던 우리의 광화문화. 계속 부르고 있네요. 그죠? 청태 푸른 이끼가 낀 돌틈에 이 흔적이 바로 우리 조선의 많은 피와 땀이 여기에 흔적이 남아있고, 비바람 맞은 기둥에 그 흔적도 어려있다고 한다면 너는 옛 모양 그냥 그대로 있어줘야 네 생명이 존재할 가치가 있고, 너는 그 신세 그대로 무너져야 네 일생을 마친 건데 이 자리를 옮겨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냐. 지금 여기도 문장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너는 옛 모양 그대로 있어야 생명이 있고, 너는 그 신세 그대로 무너져야 마친 것이다. 그죠? 대꾸법 쓰고 있죠? 이 대꾸법의 의도는 뭐였겠습니까? 광화문 이전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는 거죠. 비바람 500년 동안에 이 광화문은 충신들도 왔다 갔다 했고, 역적들도 드나들었고, 수구당도 드나들었고, 개화당도 드나들었겠지. 즉 수구당은 보수당, 개화당은 진보당. 그러니까 이 광화문은 모든 걸 다 지켜봤다는 말이야. 500년 역사 동안. 평화의 사절단도 지나갔고, 살벌함의 그 총검도 이 총검을 앞세우고 이곳을 지나갔고, 일로에
즉 일본과 러시아의 사절단도 이곳을 통과했고 원나라, 청나라의 그런 국빈들도 이곳을 지나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광화문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보냄이 바로 너의 타고난 할 일이며 그 길을 인도하고 그 길을 가리킴이 또 너의 타고난 운명이라 한다면 너는 그 자리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네 생명이 있고 그 방향 그 터전을 옮기지 말아야 네 일생을 마친 거다. 여러분 이 문장 체크하시고요. 앞에 그 위에 나왔던 대국밥하고 비슷한 문장이죠. 여기도 체크해줍니다. 반복이 보이면 의도야. 역시 계속 부정적 견해를 강조하려고 했던 거야.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야 여러분? 그 방향 그대로 써야 된다. 그 방향 무슨 산? 관악산 방향이었겠지. 너의 운명과 너의 할 일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거니와 너의 생명과 너의 일생은 지금 흘리는 순간에 지금 옮기는 그 순간 불교용어로 찰나라고도 합니다.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없어지려고 하는구나. 오 가엾어라 영탄. 너의 마지막 운명을 우리는 알지만 너는 모를 것이니. 왜? 물건이니까. 모르는 너는 그냥 모르고 지내려니와 알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고별사에 보이는 우리 조선민족의 울분과 한이 여기서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끝. 광화문 그 자리에 바로 서서 역사를 이어가리.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 압제라는 긴 암흑기를 지나 드디어 광복을 맞이한다. 하지만 이 총독부 건물은 중앙청으로 이름만 바뀌어서 정부에서 써요. 이걸 미친 거 아니에요. 1986년에 보수 작업을 거쳐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또 이용됩니다. 물론 역사 잊지 말자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없애야죠.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니야 그 자체도 역사니까 그대로 두고 봐야 한다 라는 주장이 오랜 논란을 빚은 끝에 드디어 95년 건물은 철거되었고 이 철거할 때 폭파물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한 번에 와 무너지는 그런 어떤 작업이 있었을 때요. 통쾌하죠. 경복궁은 일부나마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조선 청도궁 마지막 위에 꼭대기에 건물이 있는데 그 옛날에 뭐 바로크 양식처럼 이렇게 있어요. 이 뚜껑 있잖아요. 이거 어디 간 줄 알아? 이거 뚜껑 어디 들고 갔냐면 저기 독립기념박물관이 있어. 거기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딱 묻어놨대. 밟고 지나가라. 통쾌하잖아. 자, 그래서 철거되었고 경복궁은 일부나마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6년 광화문을 제자리에 제대로 복원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2010년에 비로소 그 복원된 광화문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조선왕조 제1의 법궁이었던 경복궁 그리고 그 정문인 광화문. 광화문은 단순히 문으로서만 기능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비록 그 혼란의 근현대사 속에서 많은 순환을 당하며 원래의 목적 건축물이 지녔던 품격은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광화문은 경복궁의 얼굴이자 대한민국의 대표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역사이자 숨결이니까요. 이게 광화문의 그 문 이상의 가치가 되겠죠. 이 문장이. 그렇게 일제강점기에 서리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았대. 광화문이 헐린다는 건 우리의 역사와 혼이 헐린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광화문을 새로이 바로 세운다는 것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광화문 어떤 파도와 그런 경랑 속에서도 그 숲길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광화문을 새로이 바로 세운다는 것은 뭐야?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역사적인 사업이다 라는 것이 이 복원에 담겨있는 큰 의의라고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복원을 해야 되냐 말이야. 이건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독을 봤고요. 시간이 한 시간 가네. 그래서 세 그릇 물이었다. 그죠? 물이었다.
자, 일단 오늘 요 두 개까지 쌤이 문제를 줄 테니까 요 두 개 문제는 본인이 실시간으로 답 다 줄 테니까 알아서 푸시고요. 혹시나 그 안에서 또 답을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체크하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네. 한시 반이면 마치는 시간. 왜요? 난 앞에 보고 다른 거 맨날 오세요. 뭐? 너 올렸어? 쌤 올려주네. 집중 써야 돼. 아마. 이거는 무거워. 근데 저거 몇 시간? 또 싸우고 해야 돼, 제가. 그리고 이게 제가 전전하고 갔잖아. 30분 걸렸어. 뭔가? 아, 오늘 주말인가 두번 남았는데. 맞네, 30분 남았네. 안 해도 돼? 뭐야? 되게 일찍 왔다. 나 어디였어? 가? 얼마 나오는데? 아, 1시를 맞춰놨으니. 시간 반이나 한 시까지인데 왜 와 있는 거야? 야, 너 이거 뭐? 아니, 이유리 카톡 보낸 거 봤어? 한 시까지인데 왜 와 있는 거야? 선생님이 전화로 1시까지 가려고 그러고 얘는 누가 왜 와있지? 이러고. 아, 진짜 웃겨. 엄마. 왜 와 있냐고 묻는 게 너무 웃겨. 아, 그거. 아, 여기 처음에 좋거든? 근데 한 30분 지나면 너무 추워요. 식사로? 나랑 그냥 집방이야. 야, 여기 바로 어디 가? 수업해야 돼? 왜? 조심 먹고 싶어서. 아, 미안, 나 진짜 바로. 미안. 그게 아니었으면 너랑 먹었을 거야. 왜냐면 나도 조심